결혼식 당일 아침 6시 평소처럼 딸을 깨우러 간 미라는 세연 방 안에 이상한 침묵을 느꼈습니다. 세연아, 일어났니? 아무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을 때 미란이 본 것은 바닥에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몸과 사방에 흩어진 하얀 알약들이었습니다. 세연아, 안 돼. 깨어나. 미란의 절규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발견된 음성 파일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데, 민재 씨, 사실 저는 12년 전에도 한번 세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이 36세 그림책 작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사랑입니다. 더 많은 사연을 감동만 쏙 담아드립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연은 36살이 되도록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이 세워놓은 철저한 규칙들 속에서 그림책 작가라는 직업조차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일이라는 명목하에 허락받은 것이었죠. 미란은 딸에게 늘 말했습니다. 모성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란다. 순결하고 헌신적인 여자만이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어. 세연의 작은 작업실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출간되지 않은 그림책 원고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색연필들이 무지개처럼 늘어서 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펜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임신 7개월째, 배는 점점 불러오고 몸은 계속 무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결혼 준비로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럴 여유는 없었습니다. 세연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결혼식까지 이제 일주일. 몇 달 전 갑작스럽게 나타난 민재의 구애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벌 2세인 그가 자신 같은 평범한 그림책 작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웠거든요. 첫 만남은 한 출판사 파티에서였습니다. 민재는 세연의 그림책을 보며 이런 따뜻한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면 분명 좋은 어머니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세연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란과 예비시댁에서는 이 결혼을 하나님의 뜻이라며 서둘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탄생이 가문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세연의 가슴은 묘하게 답답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될 분은 매번 만날 때마다 세연의 배를 어루만지며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연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민재 역시 세연의 배에 손을 얹으며 우리 아이라고 말할 때면 세연의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밤 세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임산부들은 아기의 첫 발길질을 느꼈을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세연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신기하긴 했습니다. 배 안에서 작은 생명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하지만 책이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벅찬 모성애가 저절로 솟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날에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세연은 저녁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같은 검색어를 반복해서 입력했습니다. 모성애란? 화면에는 수없이 많은 내용이 있었죠. 아이를 낳는 순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엄마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사랑. 하지만 어느 것도 그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임산부들은 아기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글들을 올렸지만 세연은 댓글 하나 남기지 못했어요. 자신만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진짜 엄마가 되는 걸까? 난 아직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세연은 배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신기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벅찬 감동은 느끼기가 어려웠거든요.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과연 자신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같은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에게 정말 진실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미라는 매일 아침 세연의 방문을 정확히 7시에 노크했습니다. 세연아, 일어났니? 오늘은 몸이 어째? 아기는 잘 있고? 그럴 때마다 세연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서 밝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걸까?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야 하는 건 아닐까? 어쩌면 자신에게는 모성이라는 게 부족한 건 아닐까? 미라는 딸의 아침 식사를 챙기며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어머니의 마음가짐이 아기에게 그대로 전해진단다.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이니까 말이야.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감사해야 할 일인데 왜 이렇게 무겁기만 한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없는 걸까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은 세연의 검색 기록을 보면 같은 단어들이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모성애란? 엄마가 되는 것, 임신 중, 우울감, 모성 본능은 언제부터 아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명쾌한 답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만 머릿속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연의 고민도 깊어만 갔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세연은 평소처럼 저녁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어김없이 모성애란의 검색창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재나 어머니의 연락일 거라 생각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세연이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계정이었고 프로필 사진도 없는 익명의 사용자였어요.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세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이, 내가 책임질 수 있겠어? 단 몇 글자에 불과한 문장이었지만 세연에게는 천둥번개처럼 느껴졌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미라는 소파에 앉아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세연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프니? 미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세연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메시지 내용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세연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내가 책임질 수 있겠어? 도대체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세연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만났던 상훈의 모습이었죠. 키가 크고 다정했던 그 사람,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캠퍼스를 걸으며 미래를 꿈꾸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상훈은 세연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졸업 후에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죠. 하지만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훈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거액의 사채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상훈은 세연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세연아,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 너를 힘들게 할 수는 없어.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니?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고, 결국 상훈은 어느 날 갑자기 세연 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그 후 세연은 혼자서 상훈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하지만 상훈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연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사라진 지 두 달 후 세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세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훈은 없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세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미란의 엄격한 종교적 가치관을 생각하면 도저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세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린 결정은 세연은 더 이상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반포지구 벤치에서 만나자. 너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세연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상훈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세연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서 상훈이 나타난다니. 그것도 그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말이에요. 세연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상훈이 무엇을 원하는 걸까? 혹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까? 세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러온 배, 임신부 특유의 얼굴 변화, 그리고 며칠 후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민재는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지만 정말 그럴까? 밤이 깊어 갈수록 세연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내일 상훈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평온했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세연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내일 약속 시간도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내일 오후 3시 세연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상훈과 다시 마주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세연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세연은 한강공원 반포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온 거였어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7개월째 불러온 배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만남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세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강물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확히 3시가 되자 세연의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아. 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12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의 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 그리고 여전히 다정해 보이는 눈빛까지.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과 깊어진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상우는 세연의 불러온 배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세연아. 상훈이 벤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세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분노, 그리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두려움까지.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세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미안해, 세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너를 혼자 두고 떠난 것도,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은 것도. 상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빚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할 수 없어서 떠났어. 사채업자들이 너한테까지 피해를 줄까봐 무서웠거든. 그럼 왜 지금이야? 하필 내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세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임신 중이라 감정 조절이 평소보다 어려웠거든요. 상우는 세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그 아이 말이야. 상훈이 세연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이야? 세연아, 나도 다 알고 있어. 그 아이가 언제 생겼는지,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상훈의 말에 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상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12년 전, 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을 기억해? 우리가. 그리고 나서 내가 사라졌잖아. 그때 너한테 아이가 생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세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상훈이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였을까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 너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상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세연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혼자서 병원에 가야 했던 그 무서웠던 날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확신했어. 그 아이, 내 피가 흐른다는 걸. 상훈의 말에 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 아이는. 세연아, 너 지금 누구한테 거짓말을 하려는 거야? 상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세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상훈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상훈아,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아이는 민재 씨의 아이야. 세연아, 그만해. 상훈이 세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상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세연에게 보여줬어요. 그것은 12년 전 둘이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대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으로 세연은 상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고 상훈은 세연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이때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그리고 이때 생긴 아이가 지금 내 뱃속에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연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에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세연은 그런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일 후에 나는 혼자서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정말로 민재 씨와의. 상훈이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연아, 진실을 외면하지 마. 너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잖아. 그 아이가 진짜 누구의 아이인지. 세연은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임신 7개월째라 몸이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난 그저 아이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주고 싶었을 뿐이야. 세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상우는 일어서서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세연아, 나는 이제 준비가 다 됐어. 아버지의 빚도 다 갚았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구했어.
이제 우리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고. 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상훈아.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잖아. 상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내가 이대로 결혼한다면 그 진실을 모두에게 말하겠어. 결혼식 당일에 세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거든요. 한강공원에서 상훈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세연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혼식 당일 그 진실을 모두에게 말하겠다. 세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임신부에게는 스트레스가 독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세연에게는 스트레스밖에 없었어요. 배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서. 결혼식 하루 전인 금요일 저녁, 세연은 민재와 함께 마지막 결혼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웨딩홀에서 리허설을 끝낸 후 민재는 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일이면 우리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나고. 정말 꿈만 같아. 민재의 순진한 미소를 보며 세연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민재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가르쳐 줄까? 그림 그리기는 엄마한테 배우고, 축구는 아빠한테 배우고. 세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분명 예쁘게 잘 자랄 거예요. 그날 밤 11시쯤 세연은 갑작스럽게 극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면서 숨을 쉬기도 어려웠어요. 엄마, 엄마. 세연의 비명 소리를 듣고 미란이 급하게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세연아, 어디가 아프니? 배가 너무 아파요. 세연은 진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잡았어요. 미라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죠? 저희 딸이 임신 7개월인데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한 의사는 즉시 세연의 검사를 시작했어요. 민재도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세연아, 괜찮아? 우리 아기는 괜찮고? 민재는 세연의 손을 꽉 잡으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기라고 말하는 민재를 보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거든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분들은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민재와 미라는 나란히 앉아 의사의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 씨, 정말 미안해요. 결혼식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세연이와 아기가 무사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민재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들으며 미라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 아이는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거짓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정직한 아이예요.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좋은 남편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민재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민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기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정확한 재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임신이 아닌 가짜 임신으로 보입니다. 가짜 임신이요? 미란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짜 임신은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지만 임신한 것처럼 느끼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스트레스나 강한 임신 욕구 또는 과거의 임신 경험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배가 불러오고 입덧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도 실제 임신과 유사하게 나타나죠. 민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그럼 아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검진받을 때는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세연은 병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짜 임신이라는 의사의 말에 세연은 오히려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정말 임신했다고 믿고 살아온 지난 7개월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상훈이 말했던 그 아이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연의 머릿속에 12년 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상훈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세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때 세연이 내린 결정은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엄격한 종교적 가치관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 이후 세연은 깊은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혼자서 병원에 가야 했던 그 무서웠던 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외로움과 자책감이 지금까지도 세연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의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임신 경험이나 상실감이 가짜 임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분께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세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12년 전의 일을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특히 민재와 어머니 앞에서 말입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민재는 병실로 들어와서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연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는데 세연은 민재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민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민재의 다정한 목소리가 오히려 세연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럼 그동안 날 속여온 거였어?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과 당황이었지만 점점 의욕과 배신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6시, 미라는 평소처럼 세연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세연아, 일어났니? 오늘 중요한 날인데 늦으면 안 돼.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미라는 문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세연아, 괜찮니? 미란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미라는 비상용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미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는 세연이 쓰러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세연아, 세연아. 미란의 비명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연의 옆에는 약병이 엎질러져 있었고 침대 위에는 흰색 웨딩드레스가 펼쳐져 있었어요. 창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드레스의 베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연이 하늘로 떠나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았어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죠?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쓰러져 있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민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 씨, 큰일 났어요. 세연이가, 세연이가. 미라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민재는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세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응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세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 아세요? 응급대원이 미란에게 물었어요. 어젯밤 12시쯤 병원에서 돌아와서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깨워보니까 이런 상태였어요. 미라는 계속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응급대원은 세연의 옆에 있던 약병을 확인했어요. 이 약은 뭔가요? 알레르기 약이에요. 세연이가 몸이 가려워서 어제 저녁에 먹었거든요. 민재가 도착했을 때 세연은 이미 구급차에 실려 있었습니다. 세연아, 세연아. 민재는 세연의 차가워진 손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세연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공식적으로 세연의 사망을 선언했어요. 사인은 알레르기 쇼크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세연의 방에서 발견된 것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컴퓨터를 켜보니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성애란 무엇인가? 아이 없이도 엄마일 수 있는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검색어는 알레르기 쇼크 증상이었어요. 경찰은 이 검색 기록들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세연의 핸드폰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최근 메시지 기록을 보니 상훈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어요.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에서 만나자. 결혼식 당일 그 진실을 모두에게 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상훈의 신원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어요. 이 상훈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경찰이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세연이가 그런 사람과 연락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민재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가짜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후에 세연 씨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세연이가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런데 세연이 표정이 정말 괴로워 보였어요.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는 세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세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편 상우는 세연의 사망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급사. 원인 미상이라는 기사를 본 상우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어제 세연에게 압박을 가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상우는 고민 끝에 경찰서에 자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상훈입니다. 세연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상훈이 경찰서에 나타났을 때 담당 형사는 놀랐습니다. 왜 자수하러 오셨나요? 제가 세연을 너무 압박했어요. 결혼식 당일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세연이 죽은 건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상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상훈은 세연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연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상훈은 조사 과정에서 12년 전 세연과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우리는 연인 사이였어요. 그리고 그때 세연이 임신했었는데 제가 빚 때문에 도망가듯 떠나서 세연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연의 사인은 알레르기 쇼크였어요.
평소 복용하던 알레르기 약에 들어있던 특정 성분의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연이 먹은 약은 평소에 먹던 약과 다른 제품이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바꿔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한 실수였을까요? 미라는 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세연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는 엄마가 원하는 그런 딸이 될 수 없어요. 모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미라는 일기장을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결혼식장에는 조문객들이 대신 모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검은 상복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세연의 진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연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미라는 딸의 방을 정리하면서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왠지 열어봐야 할 것 같단 생각에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평소 세연이 그림 작업을 할 때 사용하던 것인데 노트북 전원이 켜지자 노트북 화면에는 세연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폴더가 나타났고 그 안에는 음성 녹음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미란이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세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지쳐 있었어요. 민재 씨, 만약 이 녹음을 듣게 된다면 저는 아마 더 이상 여기 없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큰 거짓말을. 미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임신한 줄 알았어요. 아니, 임신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미 12년 전에 한 번 임신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혼자였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결국 아이를 포기해야 했죠. 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모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순결한 여자만이 진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12년 전의 말이에요. 세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재 씨를 만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녹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없다고 해서 제 사랑이 거짓은 아니에요. 민재 씨, 저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가정을 꿈꿨어요.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너무 복잡해져 버렸어요. 세연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상훈이 다시 나타났어요. 12년 전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때 그 아이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거든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미라는 컴퓨터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엄마, 제가 왜 모성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한 번 아이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겠어요? 녹음에서 세연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어도 저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따뜻한 그림책을 그려주는 것도 하나의 모성이 아닐까요? 꼭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어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편 민재도 경찰로부터 이 녹음 파일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민재는 미란을 만나서 함께 녹음을 들었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세연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는데. 세연이만 있으면 충분했는데. 경찰 조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상훈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상훈은 세연이 죽기 전날 밤 아파트 근처에서 목격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상훈은 그냥 세연이 집 앞을 지나간 것뿐이다. 올라가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식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상 가보니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돌아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세연이 복용한 알레르기 약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약국 CCTV를 확인한 결과 세연이 죽기 하루 전에 누군가 익명으로 세연의 집 앞에 약을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됐어요. 하지만 CCTV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한 인물을 식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른 성분의 약을 바꿔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라는 세연의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세연이 말했어요.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엄마를 이해할게요. 엄마도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걸 알아요. 모성이란 건 아마도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상우는 구치소에서 세연의 녹음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의 진실을 모두 털어놨어요. 세연이 임신했을 때 저는 너무 무책임했어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도망쳤죠. 세연이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제가 세연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부검 결과는 여전히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세연이 복용한 약에서 검출된 성분은 일반적인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것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농도를 높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미라는 딸의 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세연이 그리다가 만 그림책 원고였어요. 제목은 엄마가 되지 못한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이를 품에 안지 못했지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미라는 이 그림을 보며 딸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연의 죽음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긴 채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세연의 사망으로부터 2달이 지난 후 검찰은 상훈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살인 혐의는 아니었지만 세연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은 거였어요. 법정이 열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란, 민재, 그리고 세연의 동료 작가들까지 모두 진실을 듣기 위해 모인 거였죠. 검사는 상훈의 행동이 세연의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결혼식 일주일 전에 나타나서 과거의 일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이러한 압박은 치명적이었어요. 검사의 말에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상훈의 변호사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12년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피해자의 죽음은 알레르기 쇼크로 인한 사고사입니다. 변호사의 반박에 법정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이 돌았어요.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미란이었어요. 미란은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너무 엄격했고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딸은 12년 전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모성에 대해서만 강요했습니다. 미라는 계속 말했어요.
딸이 남긴 녹음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딸은 거짓된 임신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주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딸은 저에게 마지막 녹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어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모성애란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증인으로 민재가 나왔습니다. 민재는 세연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증언했어요. 저는 세연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세연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더 세심하게 세연의 마음을 살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연은 자신이 모성애를 모른다고 고민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큰 사랑이었는데 왜 그걸 인정해주지 못했을까요? 상훈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상훈은 12년 전의 일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저는 세연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떠난 후에 세연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었던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세연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게 됐어요. 세연은 12년 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더라고요.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 도망가지 말고 세연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면 세연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와서 세연의 사망 원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피해자가 복용한 약물에서 검출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알레르기 약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다만 이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실수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약물의 출처를 추적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거든요. 전문가의 증언에 법정은 다시 술렁였어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연을 해친 것일까요?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상훈에게 최종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상훈은 일어서서 방청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세연의 죽음에 대해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세연을 정신적으로 몰아넣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세연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해서 모성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연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상훈의 말에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흐느낌이 들렸어요.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살인 의도는 없었으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판사는 덧붙였어요. 이 사건의 진정한 비극은 한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미란과 민재는 법정 밖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세연을 더 이해했다면, 민재가 말했고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세연의 뜻을 이어가야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연의 죽음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 약을 바꿔놓은 것일까요? 세연의 일주기가 다가오던 어느 날, 미라는 딸이 생전에 후원하던 미혼모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세연이 매달 조용히 후원금을 보내며 그림책도 기증했던 곳이었어요. 쉼터 원장은 미란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세연 씨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돈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도 직접 그려서 보내주셨거든요. 원장은 미란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세연이 그린 그림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이 세연 씨가 그린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엄마 없이도 괜찮아라는 그림책은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에요. 미라는 그 제목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책을 그렸을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미라는 그림책을 펼쳐봤습니다. 책 속에는 엄마가 없어도 할머니, 이모,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에게서만 오는 게 아니야. 세상에는 너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세연 씨의 뜻을 기려서 이곳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연 그림책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한편 민재는 세연의 미완성 그림책 원고를 출판사에 가져갔습니다. 세연이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모성애란? 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이었어요. 출판사 편집자는 원고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원고를 완성해서 출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미완성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민재는 세연과 함께 일했던 동료 작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연 언니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젊은 여성 작가가 말했습니다. 세연 언니는 항상 우리에게 그림책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출간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상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역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상우는 상담을 받으러 온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미혼모가 된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여성이었어요.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세연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결국 세상의 많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성애란 꼭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만 주는 게 아니. 라는 걸 그 사람을 통해 배웠거든요. 책에는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부모 가정, 조부모와 사는 아이, 입양된 아이, 그리고 아이가 없지만 많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까지. 모든 형태의 사랑이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출간 기념회가 열린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미란, 민재, 그리고 세연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란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딸 세연은 자신이 모성애를 모른다고 고민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사랑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온라인 서점 리뷰에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모성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세연 그림책 도서관도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개관식 날
미혼모 쉼터의 아이들이 첫 번째 손님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세연이 그린 그림책들을 읽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 책 정말 재밌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네요. 미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옆에서 젊은 미혼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많이 자책했거든요. 미라는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1년이 지난 후 미라는 정기적으로 미혼모 쉼터를 방문하며 상담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젊은 엄마들을 만나면 미라는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 딸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성애란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봄날 미라는 세연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그림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모성애란? 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미라는 무덤 앞에 앉아 말했어요. 딸아, 나는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너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랑을 주고 있었단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너를 통해 배웠어. 모성애란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였구나. 봄바람이 불어와 세연의 무덤 앞에 놓인 꽃들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마치 세연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미라는 일어서서 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있었거든요. 세연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세연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귀한 마음의 소리를 나눠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감동만 쏙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